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세계 최고 리그에서 10년간 173골을 넣은 선수를 마케팅 스타라고 부르며 내쫓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것도 33살의 LA에서 데뷔전 선발 출전에 2골을 넣고 3일 만에 유니폼 10만 장을 팔아치운 바로 그 선수를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토트넘이 얼마나 큰 보석을 놓쳤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런던의 한 기자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더 인정받았어야 했다면, 한국 최고, 이적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해밀턴 리사입니다. 가디언에서 10년째 스포츠 칼럼을 쓰고 있는 35살 기자입니다. 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한 냉철한 분석이 제 무기라고 자부해왔어요.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런던 토트넘의 마지막 홈 경기 날이었거든요. 손흥민이 센터서클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 제목을 짓고 있었어요. 마케팅 스타의 종말이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자석에서 옆에 앉은 찰스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33살에 173골. 그냥 리그가 약해져서 그런 거 아냐? 에디터 제러미도 거들었죠. 아시아 선수들은 결국 마케팅용이야. 실력보다는 상품성이 먼저지.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이 떠올랐거든요. 스프린트 속도는 떨어졌고 슈팅 정확도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별 성과 비교표도 다 정리해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중계 카메라가 저희 대화를 고스란히 담아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SNS로 퍼져나갔죠. 런던 언론들이 제가 한 말을 용기 있는 팩트체크라며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고요. 기사 조회수가 치솟았고 저는 그 인기에 도취됐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어요. 해시태그로 항의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제 이메일함은 항해 메시지와 반박 자료들로 가득 찼죠.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팩트가 전부야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걸 무시했어요. 진실이냐 편견이냐를 고민할 시간도 없이 클릭수와 동료들 인정을 택했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의 마지막 인터뷰가 전광판에 떴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변명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냥 차분하고 정중한 한마디였죠.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아렸어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승리감과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예의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악수 한 번, 인사 한 번에서도 품격이 묻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애써 눌러버렸어요.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저 제가 옳다고 팩트가 말해준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토트넘에서 공지가 떴어요. 단 2줄이었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 10년 감사. 그게 전부였어요. 10년 동안 173골을 넣고 수많은 명장면을 만든 선수에 대한 작별 인사가 고작 2줄이라니.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에디터 제러미가 저를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시켰거든요. 리사,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못을 박아. 173골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봐. 제러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준비된 자료들이 있었으니까요. 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골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 부분이 약한 팀을 상대로 한 것들이에요. 빅매치에서의 결정력은 떨어지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스프린트 능력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진행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결국 실력보다는 마케팅 가치가 컸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효과도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들려오는 청취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하네라는 문자들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이메일함에는 한국 팬들의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빅매치 득점 기록, 부상을 무릅쓰고 뛴 경기들,
동료들의 증언까지 상세한 반박 자료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걸 무시하기로 했어요. 감성은 기사의 적이라고 배웠거든요.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러미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여. 숫자가 말해주잖아. 클릭수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동료들도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인기에 도취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늦게 알려진 소식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포기했다는 거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걸 택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받을 것보다 남길 것을 택하는 의리라며 화제가 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도 이미지 관리의 일환이라고 해석해버렸어요. 라디오 스튜디오에 불이 꺼지자마자 제 휴대폰에 속보가 떴어요. 손흥민 LA 데뷔전 선발 출전 확정, 현지 매표소 대란, 그리고 이어진 소식들, 유니폼 주문 폭주, 티켓 매진, 현지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까지.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끝난 선수라면 이런 열기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리그가 달라서 그런 거야. MLS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토트넘의 너무 가벼운 작별 방식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두 줄로 정리될 만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더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 과거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의료진이 털어놓은 회상담이었어요. 그 선수는 정말 특별했어요. 진통제를 맞고도 뛰려고 했거든요. 의료진 스태프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흘렸는데도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밴드 붙이고 다시 뛰었죠. 그런 선수 흔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곧 그런 건 프로라면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었어요. 훈련장 관리인의 이야기였죠. 경기 끝나고 나서도 혼자 남아서 슈팅 연습을 했어요. 100개씩 차더라고요. 불 다 꺼지고 난 뒤에도 계속.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100개씩이라고요? 경기 뒤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증언이었어요. 골을 넣어도 과도하게 세리머니하지 않았어요. 동료가 골 넣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줬고,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죠. 팀이 지고 있을 때도 끝까지 뛰었어요. 포기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정리해둔 수치표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팬들 앞에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는 철학. 그런 선수를 제가 마케팅 스타라고 불렀던 거였나요? 찰스가 저를 다그쳤어요. 리사, 감성팔이 하지 마. 그런 이야기들은 다 미담이야. 기록이 중요한 거지. 저는 본능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맞아. 그래도 기록은 기록이니까. 하지만 제 메모장에는 처음으로 물음표가 찍혔어요. 정말 그럴까? 훈련장에서 만난 또 다른 스태프가 말했어요. 감독이 차갑게 대해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동료들이 패스를 안 줘도 화내지 않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본 건 정말 숫자뿐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비명 지르거나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했죠. 경기 끝나고 나서도 팬들한테 항상 인사했고 그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동료 선수의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손흥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훈련 첫 번째로 와서 마지막에 가고 젊은 선수들 챙겨주고 그런 선수를 어떻게 마케팅 스타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나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제가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처음으로 부끄러움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졌어요. 확신이 미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리사, 아시아 특집 기사 써야 해. 한국은 내가 가서 직접 취재해봐. 저는 비행기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정말 제가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중요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진실을 찾아봐. 저는 이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전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쇼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리그에서 관심 끌기 위한 이벤트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경기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반 20분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 명의 수비수를 제쳤어요. 마치 20대 때의 모습처럼 날카로운 드리블이었죠. 마지막에는 골키퍼를 앞에 두고 침착하게 칩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3살 맞나? 현지 스포츠 방송 해설자의 멘트가 그대로 제 마음이었어요. 정말 나이가 든 선수의 플레이가 맞나 싶었거든요. 후반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왼쪽에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 절묘한 컷백 패스를 넣었는데 그게 바로 어시스트로 연결됐거든요. 경기 후 나온 데이터를 보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활동량, 스프린트 횟수, 패스 성공률이 모두 전성기 수치에 근접했어요. 제가 런던에서 분석했던 노쇠화 지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라고 중얼거렸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유니폼이 3일 만에 10만 장이나 팔렸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경기장은 매진됐고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냥 신기함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현지 기자들의 인터뷰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선수를 토트넘이 왜 보낸 거죠? 나이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 경기력이면 어느 팀에서든 주전감 아닌가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제가 확신했던 분석들이 하나씩 의문시되고 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팬클럽 리더인 로라 김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특히 마음에 박혔어요. 당신들이 버린 선수를 우리가 보석처럼 모시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리그가 약하니까 그런 거야. 저는 계속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기량 회복으로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스프린트 속도, 패스 정확도, 슈팅 파워까지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계정에서 올린 문구였어요. 손흥민 리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문장이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이 완전히 균열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현지 스포츠 방송 기자가 말했어요. 이 선수의 경기력과 브랜드 가치, 팬들과의 소통 능력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놀라워요.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타의 진짜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본 건 정말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쳤던 걸까요?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반응이 단순히 신기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손흥민 리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놓친 게 있는 건지 말이에요. 새벽 6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피곤했어요. 하지만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놓았는데 아침 뉴스에서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잘하고 있네요. 우리 손흥민이라는 호칭이 제 귀에 콕 박혔어요. 그냥 손흥민이 아니라 우리 손흥민이라고 부르다니. 택시 기사님도 마치 가족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참 예의 바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명동에 도착해서 저는 손흥민 벽화를 찾아갔어요. 벽면 가득히 그려진 손흥민의 모습 앞에 작은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새로운 꽃들이 추가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벽화 앞에서 손을 모으고 서 계시더라고요. 우리 손흥민 어디 있어도 건강해야지. 할머니가 벽화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뭔가 뜨끔했습니다. 영웅을 가족처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단순한 팬심과는 다른 뭔가였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벽면 TV에서 손흥민 경기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몇몇 할머니들이 그걸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다.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일보 김현준 기자를 만났어요. 제가 런던에서 썼던 기사들을 보고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현준 씨는 제 앞에 두툼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손흥민 출전 시 승률이 22% 높아요. 빅매치 득점만 38골이고요. 자선 축구교실에 500명 모집했는데 5만 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탈락한 아이들을 위해 추가 행사를 사비로 개최했죠. 현준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본 숫자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왜 영국 언론에는 잘 안 나왔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현준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숫자만 골라서 봤으니까요. 중요한 숫자들은 빼고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사에 쓰기엔 과하잖아요 라고 버텼지만 현준 씨는 단호했어요. 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별적으로 편견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팩트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나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 건가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도 가봤어요. 손흥민 동상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와서 저 아저씨처럼 예의 바르게 자라야 한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아이가 동상을 보고 꾸벅 인사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한 중학생이 동상 앞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벽화 앞에서 만난 노부인이 다시 생각났어요. 우리 손흥민 어디 있어도 건강해야지. 그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웅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교육하고 나누는 자산으로 여기는 문화. 이게 제가 놓쳤던 진짜 가치였나요? 현준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숫자 중에서 중요한 숫자를 골라 빼고 있었다는 그 말. 저는 정말 팩트를 본 게 맞을까요? 아니면 편견을 쌓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제가 썼던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팩트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편견을 쌓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런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토트넘 본부 앞에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메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현역 선수들과 레전드들의 증언이 물결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해리 케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죠.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끈 진짜 캡틴이었다. 우리가 놓친 건 골이 아니라 리더였다. 저는 그 글을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가레스 베일도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뛸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그는 절대 동료를 탓하지 않았고 항상 팀을 먼저 생각했죠.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사,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내가 쓴 기사 때문에 곤란해지고 있어. 에디터 제러미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사과문 쓰면 내 커리어 끝이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활약, 그리고 런던 팬들의 뒤늦은 깨달음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옳은 말과 안전한 말 사이에서 고민했죠. 그때 특별한 인터뷰 기회가 생겼어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런던을 방문한 김에 잠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만남 장소로 향했습니다. 손흥정 씨는 생각보다 온화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쓴 기사들에 대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기자님이 보신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전부가 아닐 뿐이죠.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늘 감사하다고 했어요. 손흥정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실력보다 먼저 사람됨을 가르쳤거든요. 그게 우리 집안의 철학이에요. 차별을 당해도 화내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님,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손흥정 씨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잘못이 아니라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때 손흥정 씨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손흥민에게서였죠. 영상통화였는데 런던 팬들의 시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었나 봐요. 손흥민이 화면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미안할 것 없습니다. 저는 감사뿐이에요. 토트넘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고 팬들도 많이 사랑해줬어요. 지금도 응원해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죠. 그 영상이 나중에 런던 팬들에게 전해졌는데 함성이 순식간에 정막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변명 대신 사과라는 단어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싶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사의 언어로 진정시키는 모습, 보복보다 관용을 택하는 태도. 손흥정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건 골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에디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안전보다 진실을 택하는 선택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타인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 제 패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었어요. 제작팀과 함께 벌리의 경기장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번에는 편견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70m 드리블 골이 터진 곳이었죠. 제가 예전에 운 좋은 골이라고 칼럼에 썼던 바로 그 골 말이에요. 경기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첫 터치부터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는 순간의 몸의 각도, 첫 번째 가속의 타이밍, 수비수들 사이를 파고드는 각도 전환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정교했어요. 당시 수비를 했던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엔 다시 중앙으로 파고들고 마지막 골키퍼 앞에서의 칩슛까지 모든 게 완벽히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그 선수의 증언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인사도 만났어요. 그 골을 여러 번 분석해봤는데 우발적인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속도 조절, 방향 전환,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든 게 의도된 실행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과거에 쓴 칼럼을 프롬프터에 띄워놓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이 골을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프레임별 분석 결과 이는 철저히 계산된 플레이였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가 설명해줬어요. 첫 터치에서 이미 골 각도를 계산하고 있어요. 수비수 한 명을 제칠 때마다 다음 동작이 준비돼 있고요. 이런 수준의 플레이는 수천 번의 반복 훈련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운이라고 치부했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한국식 치밀함의 발현이었다는 걸 말이죠. 개인의 재능을 과학과 데이터, 코칭과 회복으로 이어붙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한국 선수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반복 훈련을 통한 기술의 완성이에요. 즉흥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없이 연습한 동작들의 조합이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동시에 존경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토트넘 훈련장 스태프의 증언도 놀라웠어요. 손흥민은 그 골을 넣기 전까지 비슷한 상황을 수백 번 연습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속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발이 아니라 한국식 치밀함의 발현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편집본이 완성됐을 때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편견을 뚫고 나온 정교함과 속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이 모든 걸 제가 놓쳤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한국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구나. 개인의 재능과 과학적 분석, 데이터와 코칭, 회복과 브랜딩까지 모든 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한 번의 예술을 반복 가능한 기술로 만드는 시스템 말이에요.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그 골을 다시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 한국 축구 철학의 집약체였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만 보고 판단했는지도요. 편집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이렇게 시원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어요. 진짜 사과를 하는 일 말이죠. 가디언 편집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제가 완성한 특집 기사 초안을 모두가 읽고 있었거든요. 표지에는 단순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죠. 우리는 모두 손흥민에게 빚졌다. 저는 기사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틀렸다. 에디터 제러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리사, 이건 너무 과하잖아. 이렇게 쓰면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편집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틀렸으니 틀렸다고 써야죠. 그게 기자의 도리 아닌가요? 제러미가 마지막으로 추가 수정을 요구했지만 저는 사과의 문장들을 그대로 남긴 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전보다 진실을 택하는 선택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전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지만 놀랍게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거든요. 용기 있는 기자다.
진짜 저널리즘이 이런 거지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말 북런던 더비에 손흥민 로스앤젤레스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나타난 거예요. 토트넘 팬들이 자신들이 내보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온 거였죠. 우리가 놓친 보석이라는 현수막도 보였어요. 토트넘 구단도 뒤늦은 성명을 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클럽 역사에 영원히 남을 선수입니다. 그의 헌신과 프로페셔널리즘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너무 늦은 감사였지만 그래도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런던과 서울의 거리 전광판에 감사 메시지가 교차로 나타났어요. 손흥민 고마웠습니다라는 문구가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에 떴고 서울 강남역에는 손흥민 자랑스럽습니다가 떠올랐죠. 두 도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손흥민 본인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토트넘에서 정말 행복했고 팬들도 많이 사랑해줬어요. 지금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승부의 세계에서조차 관용과 절제,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 사람을 먼저 세우는 철학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는 손흥민의 마음씨가 더 아름답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았죠. 한국의 관용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명동 벽화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마음을 바친 한 사람으로서였죠. 여전히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유명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실력도 좋지만 마음이 더 예쁜 사람이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다고 하는 분이거든. 저는 조용히 벽화 앞에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우리 손흥민.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도 그를 우리라고 부를 자격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두려움이 해방감으로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타인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 제 패배가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오히려 더 큰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었고 더 나은 기자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철학, 승부의 세계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문화, 관용과 절제로 갈등을 누르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한 억제력이자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손흥민이라는 호칭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함께 키워나가는 꿈이 담긴 말이었던 거죠.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짜 가치는 숫자 너머에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손흥민이 보여준 한국인의 품격과 철학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